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도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네. 좀 해봐야죠. 해봐야죠. 반도체가 미국이 뭐 주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 반도체 안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투자 안 하던 곳들도 이제 다 달려들고 있고, 중국도 국가 단위로 하고 있고, 이제는 기업이 뛰는 게 아니라 국가가 뛰는 예. 그런 상황이 돼서요.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뭘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이분이죠.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 아, 진짜 박성현 대표님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지 이미. 네. 그때는 진짜 잘 커라 좀.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나더니 뭐 기업 가치가 언더스탠딩이 한 200배 되는 거야. 네. 박성현 대표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모실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박성현 대표님한테 직접 듣지 말고 내가 미국에 가서 직접 반도체 산업을 좀 보고 싶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미국에 투어를 직접 모시고 가는. 예. 네. 자, 쭉 미국 투어 3%의 미국 투어 상품들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번에도 4월 2일부터 6박 8일 동안 뉴욕 가는. 네. 좀 두 자리 남았대요. 네. 빨리빨리 좀 마감합시다. 이번 주가 아니면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좀 급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김프로랑 저녁 먹는 거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뺄 수 있습니다. 저희 빼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전원경 교수님하고 미술관 투어 하는 게 있다니까 이번에는 요거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또 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네. 개인으로 가면 안 만나주지만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만나보게 됐습니다. 예. 이거 링크 확인해 주시고 네, 다 마감시켜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런 광고 하지 않아도 되도록 네. 여러분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박성현 대표님 모셔왔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 박성현 대표님 이제 진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리벨리온 박성현입니다. 야. 왠지 겸손해지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1년 전보다 왜 겸손해졌지? 이상하다. 뭐 1년 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맨날 뭐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왜 누가 박성현 대표님? 왜 리벨리온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그러게.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인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국의 딥시크 이후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이제는 뭔가 좀 한 포인트를 내가 던져야 된다. 딥시크의 뉴스를 들으시고 대표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일단 정말 조금 딥식 이야기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막 시끄럽다가 좀 이제 잠잠히 좀 웨이트앤시 하다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딥식이 가장 큰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미국 앱스토어에서 1등한 앱이라는 겁니다. 이게 AI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앱인데 소프트웨어인데 그 챗봇인데 미국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운로드 1등. 예. 그 사람들이 엄청 썼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희 같이 인프라쟁이들,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야, 일단 저 서버 다 어디서 났대? 야, 딥식이 무슨 AWS를 썼나? 온프렘으로 서버실을 전산실을 이따만한 거 썼나? 왜냐면 지금 저희가 당장 서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슈퍼마이크로에서 샀는지 HP 델에서 샀는지, 그러면 서버 이면에 야, 저 규제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다 서빙했대? 어떻게 다 앱스토어 1등 사람들 트래픽을 처리했대가 하고 있대. 예.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궁금한 거였어요? 예. 지나고 나서 딥식이 지금 이제 AI 인프라로 모든 나라들이 난리인데 거기서 던져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딥식이 모델을 만들 때는 엔비디아 GPU를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다뤄주셨죠. 보다 값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값싸지 않은 비싼 데싼 약간 만들 때는 엔비디아 H800, H100을 썼는데 그걸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는 엔비디아 칩을 쓴 게 아니고 화웨이의 어센트 910이라는 칩, NPU, 모델을 만들 때는 GPU,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인프런스 추론할 때는 엔비디아의 NPU를 썼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화웨이의 NPU. 예, 화웨이 NPU. 그러니까 보통 딥식이니 알리바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도 중국 소프트웨어 잘하네.
미국에 비벼볼 수 있을네 하다가 근데 저희가 하드웨어한 사람이 보기에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트래픽을 NPU로 처리해본 나라 역시도 중국이고 화웨이고 그게 규제 때문에 NPU를 어느 정도 강제당한 딥식이라는 점. 그러니까 GPU랑 NPU가 사실은 중국 이전에도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늘 하던 어프로치였습니다. 예.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대부분은 엔비디아 GPU로 채웁니다. 그리고 인하우스로 자기네들이 칩 설계를 하죠. 이게 GPU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 예. 만들어진 모델을 인하우스로 쓰든 외부에 팔든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는 뭐 구글은 TPU를 만들고 메타는 뭐 MTR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마켓 프루브한 게 사실은 딥식이라는 거죠. NPU와 GPU가 같이 GPU 에즈 서비스도 있고 동시에 NPU 에즈 서비스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트랙에서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어떤 뭐 논문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이렇게 칠판에 적은 게 아니고 실제로 앱스토어 1등을 하면서 마켓 딜리버하는 정말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딥식이 그러니까 GPU, 엔비디아의 GPU도 썼지만 화웨이의 NPU라는 걸 썼어. 그 반도체 아니 AI 전용 반도체라고 부르는 게 NPU라면서요. 예. 그 두 개를 같이 썼어. 예. 그런 사례가 잘 없었나요? 예, 사실 이제 많이들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놓고 왔지만 기본적인 마켓의 디팩토 스탠다드는 엔비디아 칩으로 훈련을 하고 엔비디아 칩으로 추론을 하는 게 그냥 엔비디아 원툴로 가는 게 기본적인. 그냥 다 엔비디아만 쓰면 돼. 예. 네. 심지어 굉장히 뭐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처럼 오랫동안 인하우스 디자인을 해왔던 팀들도 빨리빨리 딜리버를 해야 되고. 예.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래도 GPU가 없으니까 GPU 규제 때문에 예. 있던 GPU는 다 웬만하면 훈련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론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화웨이 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는 딥식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나 다른 중국 내 경쟁자들도 그런 칩을 도입하기 시작해서 어떤 이런 그 GPU 애저 서비스, NPU 애저 서비스 이거를 사실상 대규모 스케일, 엄청 큰 스케일로 한 거는 사실상 중국이 처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엔비디아 칩을 사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다 못 쓰니까 화웨이 것도 좀 쓰자라고 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NPU로 인공지능의 이른바 추론, 실행을 했더니 하도록 하는 게 예. 뭐 야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럴 이런 거예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네. 이 자식 CPU 못 주니까 이런 거라도 하네. 불쌍한 놈들. 이런 느낌인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두 개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받아야 되는 레슨은 뒷부분에 있죠. 야 이게 되네? 이게 말로만 하다가 저 박 대표가 또 3% 나와서 떠드는데 저게 되겠어가 되는데 정말 되네? NPU가 마켓에서 쓸 수가 있네? 그러니까 추론 전용 반도체가 따로 되고 야, 성능이 좀 모자랄지언정 혹은 소프트웨어 스택이 기존의 거 조금 그대로 갖다 쓰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개별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다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PQ가 있는데 가격 P뿐만 아니라 Q 약속된 물량도 올로케이션 받지 못합니다. 가격 때문에도 일단 한번 빡쳐 있는데 왜 이래 비싸? 야 마진율이 어떻게 하드웨어가 70% 80%야. 네. 그것도 하나가 있는데 Q 올로케이션 몇 장 주기로 했다가 한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그만큼 못 주겠다. 결국 사실 반도체 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닌 쪽에 많이들 막혀 있습니다. 일단 TSMC 딱, 그 코아스 패키지 딱. 근데 마지막에 올로케이션 하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야, 네. 너희 몇 장 가져가, 예. 너희 몇 장 가져가. 니는 좀 좋은 가격에 줘. 이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지쳐서 빅테크들이 이제 인하우스로 칩을 만드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개별 기업들이 다들 그 GPU 쇼티지에 우리나라도 나라 단위에서 우리나라 각 기업 단위에서 쇼티지가 예. 있었던 거고 예. 그 해결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책을 보여준 거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PU가 뭐였죠? GPU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대충 뭔지는 몰라도 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GPU 대신에 NPU를 썼다고 할 때 그 NPU는 뭐죠? 그렇죠. 이제 복습하는 김에 먼저 네. CPU가 있습니다. CPU 뭔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뭐든지 인텔. 알지 그냥 모르 인텔.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만능. 그러니까 CPU의 정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윈도우라 리눅스를 포팅할 수 있는 거. 예. 그거의 기능적으로 굉장히 작은 서브셋 부분 집합이 GPU입니다. 예. GPU는 CPU 그러니까 GPU가 하는 일은 CPU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네. GPU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합니다. 특히 병렬 연산들. CPU는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시퀀셜 연산을 한다면 GPU는 병렬 연산들. 단순 무식.
단순 무식 거죠. XYG 뎁스 같은 거, 그 그래픽스 렌더링 할 때. 근데 사실 GPU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GPGPU라 그래서 범용 GPU라 그래서 이제 그래픽스 렌더링뿐만 아니라 굉장히 AI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NPU는 사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AI 칩, AI 전용 반도체, 커스텀 에이직 이런 쪽으로 오면 AI 중에서도 AI도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 훈련, 만들어진 모델을 일반 소비자한테 서빙하는 추론이 있는데 이 추론에 또 특화된 그러니까 GPU의 서브셋이죠 다시 GPU가 CPU의 서브셋이듯이 NPU는 GPU의 서브셋으로 굳이 복잡한 트레이닝에 필요한 펑션들 말고 추론에 필요한 펑션들만 딱 날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값도 싸게 만들고 특히나 그 GPU가 가진 그 기술적인 해자 쿠다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 자 그런 거를 저희가 NPU라고 부른다. CPU, GPU, NPU. 그러니까 메뉴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메뉴 안에서는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성능도 더 좋은. 그러니까 NPU는 좀 더 AI 전문칩. 맞습니다. GPU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많이 하던 건데 계산도 잘하네. 그래서 AI에도 쓰자. 식당으로 치면 GPU는 주방에서 일하는 여기서 주방에서 일하는 친구가 서빙도 해도 되는데 주방장이 부족하면 그냥 서빙만 할 줄 아는 애를 따로 뽑아서 서빙을 시키는데 그게 NPU. 맞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그래도 3프로 팀이나 조금 더 잘난 척을 하려면 CPU, GPU, GPGPU 그 다음에 NPU. GPGPU는 약간 그러니까 GPU라고 하면 이름 G 때문에 헷갈리는데 엔비디아 GPU라고 하면 그냥 AI 전용 칩으로 봐주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게 GP가 제너럴 퍼포즈 범용 GPU. 그러니까 그 정도 CPU, GPU, GPGPU, NPU 정도 하면 어디 가서 이제 좀 약간 간지나는 아는 척 할 수 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지금 화웨이에서 만든 게 그 NPU 칩이라는 것 같은데 한참 왜 이제 박 대표님 나오셔서 NPU가 우리 막 예전에 배웠을 때도 야 요런 게 전문 칩이니까 요런 게 앞으로 뜰 거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엔비디아 천하가 됐잖아요. 엔비디아의 GPU만 써도 뭐 세상 별로 문제가 없네. 그래서 NPU는 막 이렇게 점점 약간 잊혀진 단어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 화웨이의 NPU 칩을 썼다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엔비디아 칩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왜 GPU만 쓰냐? 굉장히 뼈 아프지만 GPU가 좋아서 쓰는 거죠. 사실 GPU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좋은 거죠. 엔비디아가 가진 뭐 소프트웨어만 이야기하지만 하드웨어도 무척 훌륭하고 인터커넥트들 결국 GPU랑 GPU를 꺼내 붙여주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해자가 있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엔비디아 브랜드가 있습니다. 요즘 MWC 가보면 중국도 폰 잘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애플이랑 삼성 따라오는데 시간은 걸리는 게 그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엔비디아 가진 브랜드랑 기술자들 야, 엔비디아 칩 사주는데 가주지. 뭐 엔비디아만큼 잘 만드는 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인텔이나 AMD 칩보다는 조금 개발 기간이 얼려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해왔고 마켓 여전히 지금의 독점 상황이고 이제 그걸 풀려는 시도들이 오래돼 왔으나 그 푸시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경영진에서 야 엔비디아 1년에 뭐 몇백억씩 어떻게 사냐 못 쓴다라고 하는데 빅텍들은 테크들의 힘이 세거든요. 야 이게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딴 걸로 해버리면 개발 한 2달 늦춰지면 경쟁자랑 되겠냐. 그러니까 쇼티지가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중국 딥식 같은 경우는 그게 생존과도 직결된 쇼티지였던 거죠. 어차피 서빙할 어차피 인퍼런스할 뭐 GPU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었고 소프트웨어도 관련해서 최적화를 할 거고 이제 그러니까 훈련은 저희 리벨리온 광파는 게 아니어서 제가 최소화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훈련할 GPU도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저 쿠다 밑에 PTX라는 걸 써가지고 그 C++ 레벨에서 굉장히 또 최적화를 한 겁니다. 이게 보통의 회사들은 그런 정도 단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존의 엔비디아 GPU를 잘 쓰는 정도로 하지. 근데 조금 어느 정도의 결핍이 결국 훈련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또 최적화 스페이스를 보여줬고 반면 이 이 추론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하는 데 있어서는 야 훈련할 때도 GPU 많이 모자르는데 이때까지 GPU 쓸 수는 없다. 야 근데 중국에 잘하는 거 하나 있네. 화웨이의 추론형 전용 칩을 가져다가 서빙하는 뭐 그런 좀 맥락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처지로 갈 거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비용은 좀 줄어들 것 같으세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독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비용이 저렴해졌으니 개나 소나 인공지능 다 하겠다고 만들다 보면 엔비디아의 범용 제품들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좀 더 좋은 거 하려면 또 좋은 거 또 살 테니 결국은 시장만 넓어졌네. 어느 쪽에 동의하세요? AI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 AI가 하입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AI가 하입이 아닌 한 저는 후자가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마켓 쉐어가 혹시나 1% 2%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전체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엔비디아 마켓 쉐어가 1% 2% 무슨 NPU한테 내주더라도 전체 AI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픈 AI 혼자 커머셜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딥식이 나오고 이제 그 기간이 뭐 2년이 걸렸으면 이제 뭐 몇 개월마다 딥식 넘버 2 뭐 알리바바 같은 거 원래 잘했으니까 딥식 넘버 3가 계속 나와서 전체 서빙 물량이 많아지면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마켓 쉐어가 떨어지더라도 전체가 더 커져 버리는 거니까 예, 뭐 근데 딥식은 엔비디아 없이도 만든다면서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그 훈련에 관해서는 조금 약간 과장된 면이 분명히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몇십억으로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뒤에 붙이는 근데 상당 부분 저렴하게 만든 건 맞죠. 상당 부분 저렴한 게 맞으나 그거의 모수가 많아질 거니까 혹시나 모델 하나를 만들 때 엔비디아가 옛날에 100개가 필요했으면 80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커머셜 모델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엔비디아 주주분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근데 전체 매크로가 꺼지고 있어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후에 나온 뉴스 중에 뭐 그 조금 먼저 나온 것 같긴 한데 트럼프도 미국 정부 주도로 무슨 인공지능 뭐 무슨 센터?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그래. 그거 만든다고 해서 막 손정이가 돈 구하러 다니고 지금 다 그러고 있고. 그건 왜 그래요? 미국의 국가가 뭘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프라 작가님이 인프라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해하기 심각한 물류 인프라. 옛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 고속도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사회책에서 배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제가 사회책에서 결국 근데 그 인프라를 깔 때 반대도 많았죠. 야 차가 몇 대 없는데 대한민국에 왜 인프라 깔아봤자 뭐 할래? 항만 도로 있어봤자 뭐 할래인데 근데 결국 깔아야 차가 생기고 조선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를 내다본 저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 하면 좀 IT 인프라 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거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다 되는 거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어. 진짜 고생 많이 했네 그동안.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저희가 이 지하철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건 굉장한 인프라의 영역인 겁니다. IT 인프라. 근데 처음에는 그 인프라 깔아봤자 1년에 조 단위로 깔아봤자 누가 본댄데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없던 시절. 어쨌든 인프라가 깔아서 지금에 있었고. 근데 그래서 정부 그 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가거든요. 인프라가 뭐 SK든 KT든 LG U+. 똑같이 AI 인프라는 뭐냐? 결국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도 많은데 이렇게 무슨 줌하고 무슨 스토리지 이런 사진들 넣고가 아니고 정말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돌리는 그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인프라고 이게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마침 중국이 그걸 쫓아오고 있으니 미국도 국가 단위로 드라이브를 걸자. 중국은 진작에 하고 있었고 그게 더 재밌는 건 EU 이제 유럽도 유럽 단위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이거 인프라 투자에서만큼은 이제 고속도로 막 깔았는데 근데 인프라를 외국이 깔아줘도 되죠 사실은. 민자 고속도로 있으니까. 민자 고속도로도 있고 사실 뭐 KT, SKT, LG U+가 외국 자본이면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기술 안보랑 맞닿아 있는 게 인프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프라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도 국영 기업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국영기업이 국영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만드는 JV를 만들어서 오라클이랑 오픈AI랑 거기에 대신에 펀딩이랑 이런 부분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공동구매하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각자 돈 쓰지 말고 중복이니까. 미국 업체들도 너희들끼리 공동구매해서 같이 쓰지 그러니 그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컨소시엄. 근데 대신 컨소시엄끼리는 경쟁하는데 오라클 따로 오픈AI 따로 하지 말고 컨소시엄을 꾸려서 중복 투자를 피해라. 왜? 캐펙스 투자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중국은 기존에도 하고 중국은 뭐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도 다 그냥 국가 단위로 국가 주도로 하는 데고. 근데 국가 주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고 인프라 투자는 캐펙스 투자가 너무 규모가 크니까 업프론트로 내야 되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이 할 수 없으니 미국 같은 빅텍조차도 거기에 돈을 만들어서 우리 인프라로 하자. 그러니까 인프라는 약간 지금 국가 경쟁이 되어 있고 마침 저희 나라도 금방 최상목 대행께서 GPU 몇만 장 사자 좀 빠르게 지르는 것도 이제 그런 결의 움직임으로 봐주시면 그럼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LG도 혼자 열심히 인공지능 만들었던 것 같고 네이버도 했던 것 같고 카카오도 뭐 한다고 하다가 카카오는 포기한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그러지 말고 애초부터 팀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네요. 누구 하나가. 공구로 하자. 야야야 그만
왜 이렇게 혼자 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봐. 너도 만들고 있니? 야, 모여. 이걸 했어야 된다는 거군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많이들 혼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중복 투자를 피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인프라고 돈이 많이 드는 게임이에요. AI에 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는데 AI에서 어마무시한 빅테크들, 심지어 빅테크들이 그걸 컨소시엄을 꾸리고 있는데 이 AI 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안에서 내부 경쟁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은 정말 한 길, 선택과 집중으로 딱 하나로 날카롭게 달려야 되는데 중복 투자는 피할 수 있는데 피해주고 조금 너무 예전 같긴 하지만 딱딱 뭐 대기업들이면 대기업들, IT 기업 이렇게 약간 섹터를 정해줘서 좀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는데 근데 경쟁에서 오는 그런 유익함은 분명히 서비스 레이어들, 인프라 말고 서비스 레이어들은 경쟁에서 우리가 득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경쟁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인프라 투자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처럼 움직여야 된다가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나눠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둘이 영적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다면 LG와 네이버는 왜 그동안 그럼 따로따로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둘이 만나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정부가 나서서 뭐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우리끼리 하자고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그 인프라는 하나를 쓰면 같이 쓸 수 있는 건지부터가 같이 못 궁금해요. 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만큼 쓰면 다른 사람 못 쓸 텐데 그게 같이 쓸 수 있는 영역인가? 쉐어하우스처럼 그게 되는 거야. 부부간에나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포항에 있는 이 아시나 뭐 포항에 있는 그 원자력 가속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각 대학마다 하나씩 있으면 대학 교수님들 연구하시기 좋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일단 포항에 하나 지어놓고 교수님들이 부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쓰죠. 이번 일주일은 뭐 경희대에서 하고 다음 일주일은 포항공대 너 홈그라운드로 한 2주 쓰고 뭐 연세대에서 1주 쓰고 이렇게 큰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올로케이션도 가능하지만 시간 단위로도 분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있겠죠. 그리고 그 구매를 하고 전반적으로 론을 해주고 인베스트먼트 해주는 거 국가가 관여를 해줘야죠. 국가 관련된 펀드가 들어와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원자력 가속기 같은 겁니다. 근데 왜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냐? 이거 사실 이걸 회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어마무시한 캐펙스 투자가 될 건지를 잘 몰랐구나 시작할 때. 예,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들도 너무 많고 그걸 같이 하자니 이미 앞서가 나가는 회사들도 있고 뒤서거니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랑 연합하는 곳들도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절대로 우리나라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돼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되고 그게 해외 기술적인 스택을 저희가 다 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묶이다 보니까 이제 원팀 코리아 스타트업으로 못 움직이는데 지금에라도 인프라에 투자에 한해서는 원팀 코리아로 가야 되고 특히 기술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이 강론이 꼬리가 이 몸통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GPU를 무슨 뭐 몇만 장을 산다. 굉장히 좋은 이니셔티브죠.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인데 그때 일부라도 딥식처럼 전체 이 추경 예산을 키워달라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NPU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GPU뿐만 NPR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엔비디아 GPU만 들어오면 엔비디아 GPU 카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걔네들 네트워크 뭐 인피니밴드나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가 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센터가 국영 데이터 센터가 설립될 때 이런 엔비디아만으로만 구성이 되면 기술적으로 락인이 되게 세게 걸립니다. 나중에 여러적인 호의로 국산 AI 반도체 NPU가 들어와야 돼라고 해도 그 나중에 추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센터가 딱 지어질 때 요 부분에서만큼은 히테로지니어스라고 하죠. 이 한국말로 뭐라 하죠? 그러니까 한 일종이 아닌 2종, 3종을 염두에 두고 아키텍팅이 돼야 나중에라도 부분을 채울 수 있고 대한민국이 원팀 코리아로 가면서도 해외 기업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배워야 되니까. 우리도 구글이 어떻게 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는지 아마존인지 어떻게 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한데 두 가지가 결국 우리한테 남아야 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우리가 커밋한 4년, 5년이 지났을 때 얘네들의 락인을 피해서 우리 거를 또 할 수 있는 공간과 기술적인 그런 납들을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설계가 안 되는 그러니까 GPU만 왕창 사버리면 그 다음이 없어지는 인프라적으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우려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국가 AI 센터라는 게 GPU 사주는 거잖아요. 사실 나라 돈으로 공 메모리를 막 사줄 테니까 네가 와서 여기도 뭐 저장도 하고 이걸로 AI도 키워보고 해 이런 거잖아. 빈집을 그냥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엔비디아 걸 사든 뭐 AMD 그게 중요합니까? 한번 엔비디아로 사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들어오기가 힘들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제가 오늘 사실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오케이
훈련이 중요하니까 모델을 만들어야 나중에 너희가 서빙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니까 GPU부터 우선 사자가 말이 될 것 같은데 예. GPU로 가득 세워버리면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릴 때 엔비디아 외적으로 늘리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엔비디아가 그걸 잘하니까 엔비디아고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기업인 거고. 그러니까 GPU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쿠다보다도 더 밑에 레이어 저희가 손대기 힘든 그러니까 락긴이 딱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늘릴 때도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늘려야만 되는 결국 국가 AI DC라고 지어놨는데 간판은 엔비디아를 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빅텍 중심으로 엔비디아로 시작해야 되는 건 맞으냐 엔비디아만으로 시작해서는 나중에 기술적인 락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사가 나올 때 빨리 GPU 얼마나 사라 예. 그리고 빠르게 어떤 NPU도 조금 이렇게 초기에 아키텍팅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 좀 기술적인 이야기라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서 예. 예, 오늘 이렇게 그런 상황이구나. 그게 호환이 잘 그러니까 안.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으니까 엔비디아 GPU로 다 깔았는데 지금은 슬슬 딥시크를 비롯해서 뭔가 대안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투자 경쟁이 벌어지고 국가가 주도를 하긴 해줘야 하나 예.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서 엔비디아 걸로 다 깔아 일단 이거라고 하는 건 그건 올드 패션일 수 있다. 예. 그러니 리벨리온 NPU도 좀 들어갈 공간도 남겨두고 뭐 저 화웨이 칩도 들어갈 공간도 좀 남겨두고 해야 엔비디아한테 가서 싸게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나중에라도 맞습니다. 당장 리벨리온이면 너무 좋지만 리벨리온이 아니더라도 인텔이든 AMD든 또 히테로지니어스하게 처음에 아키텍팅이 돼야 예. 뭐 AMD를 걷어내고 리벨리온이 들어가든 AMD 양을 늘리든 인텔 양을 늘리든 그러니까 처음에 엔비디아 온리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그리고 훈련용 온리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트레이닝하는 것과 인프런스 하는 게 히테로지니스하게 데이터 세터가 아키텍팅이 돼야 예. 다음부터 계속 스케일업 할 때 그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4년 후, 5년 후 락업이 풀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야 엔비디아랑 일하면 안 돼.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일하면 안 돼. 아마존이랑 일하면 안 돼가 아니고 걔네들 적극적으로 같이 일을 하되 기술적으로 락인 걸릴 만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결국에는 이게 저희 걸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조금씩이나마 그런 구조로 지금 인프라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그렇게 거지. 하라고 하면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은 야, 내가 가서 할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국 AI 인프라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하면 엔비디아가 칩 안 주면 인프라도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우리도 벌어질 수 있으니 종국에는 기술 안보적인 이슈로 그렇게 푸셔도 좋고 그냥 어찌됐든 인프라는 그러니까 소버린 AI라는 게 결국 유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소싱을 다양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소버린 AI가 별개라기보다는 예.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저희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더 나가선 저희 AI 모델이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고. 처음엔 좀 불편하겠네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60만 장병 아니지 이제 한 40만 장병한테 면도기 하나씩 줄 때 다 질레트로 주면 나중에 면도날을 계속 질레트한테 사다 써야 되니까 저 후방에는 도르코도 좀 보내고 좀 나눠야 그래야 질레트한테 사올 때도 야 니네 싸게 안 주면 도르코로도 우리 다 바꿀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도르코 면도날이 막 날카롭지도 않고 지금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도르코 주는데 왜 지금도 그럴 텐데 대세가 질레트인데 그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론할 때는 이제 그 정도 불편함이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이뤘으니 훈련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사실 100% 맞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하자 그렇게. 엔비디아 GPU 말고 다른 GPU로 훈련해라라고 하면 와 진짜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질레트만 해도 굉장히 젠틀한 묘사입니다. 우리 엔비디아 말고 국가적으로 좀 의미가 있으니 다른 걸로 훈련을 해라라고 하면 뭐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바로 욕이 나올 텐데. 그래. 근데 그건 이제 다 초코파이 주는데 얘는 빅파이 주는 거지. 딱 그런 포인트인데 근데 빅파이는 맛있기라도 이게 뭐 먹을 수 없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추론에 관해서는 약간 초코파이 빅파이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종으로 아키텍팅이 돼야 저희도 인프라 전쟁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상상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가 모델을 우리나라 걸 써야 되냐
혹은 서비스를 모델을 그러면 조금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우리 걸 올려서 쓸 수 있을 거냐. 근데 대신 인프라 이 AI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결국 스타트업인데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딨냐. 결국 인프라고 반도체다. 무척 힘들겠지만 인프라고 반도체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AI로 난리 났을 때 전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낼 수 있는 카드는 HBM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가 떠들고 저희도 시끄럽게 하고 결국엔 다 안타까지만 그렇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가 하나인데 다른 하나씩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가 스타트업으로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게 뭐냐. 인프라고 인프라 밑에 있는 반도체고. 실제로 이거는 글로벌 무브먼트랑 거의 똑같고 각 나라별로 이제 인프라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만드는 펀드가 반도체 펀드입니다. 예. 반도체부터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생산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제가 때 파브리스가 근데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인프라까지 올라가야 되고 예.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AI 밸류 체인에서는 결국 다른 친구들이랑 연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신라가 돼야 돼서 그럴 때 저희가 가진 스위트너가 있어야죠. 야, 우리 HBM 혹은 우리 뭐 AI 인프라 이번에 어디 크게 만든 거 이게 어떻게 리플리케이트 돼서 중동에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밸류 체인에서 저희의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인프라랑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한번 비벼볼 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붙여 나가야 되지 않나가 제 생각입니다. 중국이 이미 그걸 보여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말씀하신 그런 모델, 엔비디아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엔비디아 것도 좀 쓰지만 중국 것도 좀 써서. 그러면 이제 강제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걸 테긴 하지만 예. 그게 그걸 이거 성공이 가능하네. 그 모델을 보여줬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사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맞죠. 사실 제일 살 빼기 좋은 건 어디 가다 두는 거거든요. 예. 가다 주면 살이 빠지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끔 약간의 빈약을 가지고 저희도 살을 좀 빼보자라는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사실은 그건 예,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엔비디아 칩이 좀 들어간 걸로 저희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온프레임이든 클라우드로든 어디 제3국을 통해서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도 약간의 그런 지금 조금 10 정도 고생해 놓으면 나중에 100의 고생이랑 100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 EIDC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민간 사업자들 들어와서 원팀으로 잘 뭉칠 수 있게끔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면 GPU 애저 서비스 플러스 NPU 애저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잘 쌓아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스위트너는 HBM 하나지만 나중에 인프라 전체가 우리의 스위트너가 돼서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좀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런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조를 넣어서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줄 테니 기업들이 좀 쓸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할게 이런 건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그거 보고서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그래서 저거 가지고 될까 싶기도 하고 이미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 막히 나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어느 AI 회사나 이제 모델을 개발해내는 어느 회사는 규모가 사실은 아쉽죠. 예. 어느 회사는 규모가 아쉽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리소스 부족에서는 계속 익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려도 스타게이트 막 700조이라거든요. 그럼 뭐 게임도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감사하게도 막 적군이라고 보기엔 좀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생태계에서 저희가 잘 녹아 들어가되 그래서 저희가 지킬 거 지켜야 되고 뭐가 기술 안보적으로 중요한 거냐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딱 선점해서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서로 좀 이런 생태계에서 돌아가야 되고 규모는 뭐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항상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틈으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스타트업이라 생각한다. 스타트업의 정의가 뭐냐? 스타트업은 답이 없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내야죠. 중국이 그걸 보여줬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하드웨어 전문가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최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지만 요즘 이렇게 편하게 큰 사람들 C++ 잘 못 만지거든요. 예. 이렇게 손에 흙을 묻혀야 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 것 좀 배워 나가면서 스타트업으로서 할 수 있는 어프로치들을 해야 된다. 하드웨어적으로든 소프트웨어적으로든 인프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돈을 넣을 때 좀 더 민간 프렌들리하게 가야 되고 결국 수요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데이터 센터라 민간이 만들어도 예. 결국 엔비디아 쓰듯이 야 나 아마존 AWS 쓸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쓸래 그래버리면 또 수요가 안 생기거든요. 수요는 수요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로 원팀 코리아로 이 인프라 사업을 좀 해볼 수 있으면 마침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이번에 정부가 돈 넣어서 한다 하니
나중에 다시 뜯어 고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할 때 이거 신경 쓰면 좋겠다. 뭐 집에 인테리어 해보셔서 알지만 뜯어 고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처음에 아키텍팅이 잘못돼 있으면 이후에를 포기를 하거나 기존 인테리어 된 데서 막 하다 보면 별로 알겠습니다. 안 예쁘게 되거나 해서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리벨리온 대표님께서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칩 그 설계하고 만들고 하는 회사 업체다 보니 본인 업체 거 넣으라는 얘기로 오해할 수 오해를 있으니까 하실까 봐. 지금 이 뒤에 카메라 보고 예. 그럼 그렇게 오해가 하기도 맞다. 예. 오해가 굉장히 정확하시다는 점. 그 만약 그렇게 제 충고를 듣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리벨리온 거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아예 장장은 안 넣어도 되겠지만 결국에 그 히테로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히테로지니어스 아키텍처가 돼서 결국 국산 AI 반도체가 들어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저희의 넥스트 빅띵으로서 이렇게 인큐베이트 사실 저희 리벨리온의 크기까지 뭐 3프로 TV도 정말 저희 어버 키워 주셨죠. 근데 국가적으로도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움직여 주시는 것들 산업부 중소기업 벤처 그리고 산업은행도 굉장히 펀딩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리벨리온이 더 이상 저희 임직원이랑 기존 뭐 몇몇의 재무적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많은 노력들이 들어와 줬습니다. 이게 잘 단순히 반도체 커머더티에서 끝나지 않고 AI 인프라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많이 도와주셨으니 다만 근데 규모가 좀 달라지셨죠. 이제 예전에 이런 소부장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랑 AI 좀 규모가 다르고 뭐 공이 막 두세 개 더 붙어버리니까 규모에서 오는 그게 있는데 지금까지 마침 여기까지 해픈톱이 잘 왔으니 운이 좋아서 잘 왔으니 이게 더 이상 어떤 반도체 커머더티로 보지 않고 무슨 고속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그 4G, 5G 같은 인프라로 봐줘서 인프라 투자라고 해주셔도 좋다. 대신 어떤 창업자나 FI 그런 것들을 일부를 국가가 테이크한다 한들 그런다 한들 이게 국가적인 어젠다로 좀 걸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 감히 좀 약간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사업 보국하고 싶다. 저희도 저희 리벨리온뿐만 아니라 리벨리온을 포함한 저희랑 협력하고 경쟁하는 그런 생태계 분들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만들어내보고 싶은 게 저희 세대의 꿈입니다. 미국이야 미국 업체들 중심으로 만들면 그게 그냥 전 세계 넘버원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은 중국 업체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봤고요. 유럽은 요즘 어때요? 유럽? 제가 지난 이틀 전까지 유럽에 있었습니다. MWC 바르셀로나 가서 유럽의 국부 펀드들 만나는데 원래 유럽의 국부 펀드들이 저희 같은 이런 회사 잘 안 만나줍니다. 근데 서버린 AI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의 다변화를 위해서 국부 펀드가 이 펀드입니다. 어떤 SI 어떤 코퍼레이트 회사가 아니고 국부 펀드가 어떤 회사에 굉장히 메이저 지분 투자와 심지어 경영권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동은 원래 그래왔고 유럽조차도 이게 굉장히 이제 기술 안보적으로 이런 인프라의 중요성이 떼서 굉장히 큰 펀드들이 저희 같은 굉장히 알아요. 원래 노르웨이가 석유해서 만든 돈을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넣고 그걸로 투자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네. 노르웨이 국펀드 아직 저희를 안 만나주는데 약간 그거보다 조금 튀어나은 이런 펀드들이 저희를 만나줘서 근데 반도체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펀드 맨데이시 여기는 그 미국이 아닌 반도체 회사들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띠임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정말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고 있고 마침 오늘 시간이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온 김에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온 김에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쪽도 굉장히 지금 지각 변동이 셉니다. 지각 변동이 지금 브로드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들은 이제 커스텀 에이직이라는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디자인 하우스 케이패블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스위치 이런 것도 엄청 잘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 브로드컴의 그 제가 어쩌다 보면 브로드컴 주식 장사 그렇진 않습니다. 한 주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경쟁자들이 너무 다양할 정도로 정말로 잘 해준 건데 얘네들은 M&A로 큰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원체 잘하고 그리고 지금 더 큰 건 아마 기사로 보시겠지만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니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냐면 제가 전 인텔 직원이거든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인텔 하면 인텔이었습니다. x86에. 근데 퀄컴이 이쪽을 인수하네 많이 하냐가 없고 실제로 이건 루머 이상으로 걸리고 있고. 트럼프가 그거 하라고 압력 넣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지금 리바운스 할 수 있는 회사를 볼 거냐, 정말로 슬로우 데스 중인 회사를 볼 거냐,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그럼 이거 분할해서 어디는 TSMC에 빨고, 어디는 퀄컴에 빨고, 이런 구조적으로 나라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굉장히 큰, 인텔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거였는데, 인텔이랑 퀄컴이 그런 게 나오고 있고, 루머에 따르면 암은 IP 만드는 회사인데, 암도 다른 종류의 그걸 꿈꾸고 있고, 소프트뱅크의 볼트온 전략이라 그래서 각각을 이제 하나씩을 사서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암도 원래 IP 하는 회사인데,
한데 주변에 다른 업체 인수해서 예, 하나의 밸류 체인을 브로드컴처럼, 완성하는 예. 심지어 브로드컴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왜요? 왜? 데이터 센터 원래 그 칩이 핵심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CSP들, 세컨 티어 CSP들의 펀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 노하우를 하고 있지만 이쪽도 GPU만 없다 뿐이지 스위치라든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데이터 센터 IP들을 브로드컴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 두 자이언트가 붙어야 되는 데는 그 데이터 센터라는 전장이고 그걸 운영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AWS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전장들이 넓어 나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아는 걸 반도체 씬이 아니게 돼버린. 근데 대한민국도 재밌는 게 여기를 재밌다 하고 재밌는 무슨 드라마야가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걸출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삼성 너무나 걸출한 세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선의 4번 타자 삼성이 살짝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스윙 한 방으로 넘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삼성이 움직여줄 때야 됩니다. 그게 콧대비 됐든 과감한 인올게닉한 투자가 됐든 조선의 4번 타자 그리고 4번 타자보다 지금 3번이 더 잘 나가고 있어 하이닉스가 엄청 잘하고 있고 계속 잘하고 있고 이런 정말 우리가 브로드컴, 인텔, 퀄컴 부럽지 않은 정말로 대한민국 걸출한 플레이어 저희 같은 약간 짜바리 회사들도 있지만 이런 유망주도 잘 키워야 됩니다. 이 구단주 이게 잘 나가려면 유망주도 유망주대로 키워주되 당장은 근데 이런 진짜 글로벌에 나가서도 정말로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중심으로 근데 전체 판세를 잘 봐야 되긴 합니다. AI가 이걸 드라이브 걸고 있지만 AI가 드라이브 걸고 있지만 AI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큰 게 사실 지오폴리티컬 이슈입니다. 지정학적 이슈. 이게 중국이랑 미국 뿐만 아니라 중동도 지금 안에 들어와 있고 중국 쪽에서도 중국이랑 대만도 지금 텐션이 있습니다. 지오폴리티컬 이슈에서 그 전체 AI 이 데이터 센터의 핵심들이 다 TSMC랑 코아스 패키징 캐파에 다 막혀 있거든요. 결국 마치 엔비디아가 이걸 다 막고 있는 것 같지만 엔비디아가 물량을 쉽게 못 늘리는 이유가 TSMC가 물량을 크게 못 늘려서이고 이게 다 맞춰도 가운데 그 패키징 캐파가 잡혀서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 이 전체 물량이 늘어나려면 결국 다른 파운더리나 다른 패키징 같은 게 올라와줘야 되고 대한민국이 그런 패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인력들이 이미 있고 훌륭한 회사들이 있고 다만 이제 좀 호흡을 가누고 있는 이 조선의 4번 타자가 이제 휘둘러 줄 때가 왔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혼자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게 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커져서 엔비디아는 넘버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이 넓은 시장 혼자 다 먹을 수는 불가능해. 그러면 먹을 게 생겼으니까 막 이런저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AI가 하이브인지 아닌지 계속 고민이 되시겠죠. 큰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이제 그러면 투자를 좀 적게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게 늦었어. 이게 뼈 아플 건지 과잉 투자를 하다가 생각보다 하이브였어. 이게 좋을 건지를 계속 재고 계실 텐데 일단 미국의 빅텍들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일단 과잉 투자를 적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계속 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언젠가는 베팅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마침 베팅할 만한 카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덕분에 저희 같은 리벨리온 같은 회사도 있어야 되고 카드가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에서 쓸 수 있을 만한 패들 그게 개별 기업이지 왜 우리가 국가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걸? 그게 저희가 국가적으로 저희가 스위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스타게이트에서 뭐가 들어와라. 스타게이트 만들 때 HBM 없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카드라는 표현이 좀 되게 그럴까한데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할 만할 저희의 무기일 수 있는 스위트너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하이닉스에 전화해서 니 들어올래 하면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는 그냥 구경하는 거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우리가 뭘 국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전화 왔다고 나라에 보고할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마음대로 내피셜 써보면 관세를 막 어떻게 한다 뭐 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야 그랬다가 우리가 밸류체인에서 핵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HBM이랑 좀 더 관세 같은 것 좀 밀어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럼 스타게이트에 우리가 얼마 좀 참석할 테니까 관련된 거 우리 좀 이렇게 넣어주거나 그러니까 나라 단위에서 어떤 니고시에이션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들이겠죠. 기업들의 컨소시엄 거기서 할 때 갖고 있는 무기가 있고 그럼 반도체적으로 큰 판이 벌어졌는데 저희는 구경만 구경꾼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죠. 패거리 있으니까. 옛날에 그 서장훈이 고려대 갈 때 같은 고등학교 동문들 너댓 명 같이 고려대 가고 그랬어. 연대로 갔는데 서장훈은? 맞다. 하여튼 그 대학 갈 때 훌륭한 친구 하나 있으면 얘도 같이 좀 넣어줄래? 어떻게? 그럼 넣어주고 그런 거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12분이 더 남았네요. 더 많이 남아 있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그 NPU라고 AI 칩도 자기네들이 만들지만 CPU도 자기네들이 그래비톤이라는 거 자기네들이 만들기 시작해서 꽤 지금 의미 있게 사용이 되고 굉장히 제너레이션 오래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 탑티어 CSP들,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탑티어들은 엔비디아랑 인텔 제품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들 인하우스로 하는 그런 게 나름 자리를 잘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이 탑티어는 두 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오케이 엔비디아 거랑 인텔 거 기본으로 해서 본인들이 인하우스로 한다. 그래피톤 같은 CPU처럼. 근데 이제 세컨티어 CSP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신 회사들일 테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회사들, 어떤 뭐 넷플릭스가 대표적이고 가장 B2B 많이 하는 세일즈포스 이런 데들, 엔터프라이즈 회사들도 약간 세컨티어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엔비디아랑 인텔 중심으로 꾸리되 자기네들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이상하죠. 야, 이거는 자기네들 칩 만드는 거 좀 잘 나가는 부잣집 애들이 하는 건데, 세컨티어라고 하기에 너무 얘네들 잘 나가는 애들이긴 한데, 왜냐면 얘네들도 추론 비용에 너무 압박을 받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P랑 Q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저희 같은 회사들이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래서 자체적 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넓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추론 비용이 너무 비싸. 예. 왜냐면 카카오톡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야기 좋은 게 카카오톡이니까 무슨 세일즈포스의 B2B 이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있어. 예. 이미 고객들이 많은데 거기에 AI를 붙여버리면 붙이는 순간 AI 트래픽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AI를 잠깐이라도 쓰고 싶은 순간 확 올라가는데, 그 엔비디아 GPU라든지 AWS 클라우드 비용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하우스 칩을 하자가, 예전에는 잘 나가는 그 탑티어 TSP들이 그랬다면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세컨티어 CSP들이 자기네들 칩을 만들게 하자. 이게 비용, 그 추론 비용, 딥시크랑 똑같은 거죠. 추론 비용만큼 우리가 인하우스로 만들어 보자. 좀 더 그 주문형 반도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거랑 동시에 왜 그래 되냐면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이 구글의 TPU라든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무슨 메타 이런 칩들을 다 이제 브로드컴이 주문형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탑티어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회사들이 인하우스 칩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좀 변해가고 이러다가 또 업앤다운이 그러다 인하우스는 도저히 안 돼. 다시 이제 엔비디아 거 사모으자 혹은 인텔 거 사모으자 했는데, 그러니까 AI 칩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CPU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아마존이 만든 그래비톤이라는 CPU는 저희가 사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 각각의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넘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반도체가 커모더티였다면 일단 인텔이나 AMD나 엔비디아가 쫙 만들어 놓고 저희가 시장에서 사다 쓰는 겁니다. 이런 거였다면 이제 이 시장에서 조금씩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이게 양극단이죠. 완전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양복. 이쪽은 커모도티, 그냥 일반 백화점에 있는 비싼 양복들. 예. 이 이제 가운데 정도 있는 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 말씀드린 게 칩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 예. 그 양극단을 뭘로 봐주시면 좋냐면 이쪽 커모도티, 비싼 백화점 양복. 여기는 몸에 딱 맞춰서 만드는 커스텀 메이직, 브로드컴 중심으로 탑티어뿐만 아니라 세컨티어도 만들고 있는 거. 요 가운데에 딱 뭐가 있냐면 칩렛이라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반도체 웨이퍼를 넣어서 레고 모양처럼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문형에 가깝기도 하고 일종의 절반 커모도티 절반 주문형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HBM도 일종의 칩렛이거든요. 예. 저희 리벨리온 칩에다가 다른 데서 칩을 사와서,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사와서 칩 안에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칩 안에서 붙여버려가지고 레고처럼 여러 조합을 할 수가 있죠. 나는 LPDDR 안 쓰고 GDDR 쓰고 싶은데 그럼 GDDR 쪽 그 인터페이스 컨트롤 넣어서 메모리를 붙인다든가, HBM 종류를 다르게 하고 I/O 다이를 넣는다든가. 그러니까 다시 좀 어려운 개념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면 커모더티로서 한동안 대한민국 이제 전체 반도체 씬을 주주했던 이제 인텔과 엔비디아의 커모더티가 이쪽에 있으면, 이제 브로드컴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옛날에는 아주 극소수의 럭셔리였다면 이제 럭셔리에서 좀 더 내려오고 있고, 이 사이에 절반의 커모더티 성격과 절반의 주문형 반도체 성격이 있는 칩렛이라고 하는 어떤 패키징 기술이 아주 핵심이 돼. 이쪽에서 저희가 드라이브를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조차도 AI 밸류체인처럼 반도체조차도 이런 식으로 횡종연합, 뭐 크게는 M&A든 서로 간에 투자가 됐든 지분 수합이 됐든 그런 식으로 걸리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또 지금 대한민국이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리벨리온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아니 이게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은 대체적으로
자체 반도체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하려던 시도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부르는 게 값인 서로 그래도 막 못 받아서 막 안달인 그런 상황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엔비디아만 보자면. 근데 엔비디아가 원체 월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긴 하겠으나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정말로 정말로 위대한 회사거든요. 정말로 위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인하우스로 만드는 것도 엔비디아를 100% 대체하겠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7, 80% 가져가되 10%, 20%라도 인하우스로 해야 여기서 PQ 갖고 될 때 뭔가 두 번째 옵션이 있으니까 갖고 가는 거, 특히 추론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모든 게 엔비디아를 100%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앰비션을 가기에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너무 잘하고 너무 위대한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만 놓고 있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약간 가오가 안 선다.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더라도 그런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세컨티어 CSP들도 엔비디아가 아닌 옵션들을 보기 시작했다. 예. 시장이 빠르게 커지니까 예. 엔비디아의 몫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여전히 물건 없어서 못 줄 거다 앞으로도. 엔비디아 스트롱 바이 스틸. 그리고 엔비디아는 결국 데이터 센터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게 저희 개인의 뇌피셜이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들이 자기네들 칩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로 넓혀 나갈 게 너무 자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의 고객입니다. 네. 맞죠?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오는 거죠.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클라우드 예. 서비스를 운영하는. 근데 얘네들이 엔비디아에 종속되기 싫으니까 작게나마 자기네들 칩을 만듭니다. 똑같은 논리로 엔비디아들 결국에는 지금은 펀딩하는 정도지만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 할 겁니다. 우리가 아예 그거 하면 되지. 해버리지 결국에는. 왜?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근데 브로드컴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만만하거든. 용산 가면 다 있거든. 서버 껍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충 붙여 이으면 되니까. 많이 남나 봐요 그 데이터 센터 그 사업이. 그냥 칩 하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가 정말로 노다지죠. 예, 데이터 센터 사업이야말로. 네. 근데 데이터 센터 만만한 업이 아닙니다.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쿨링을 하고 전력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마존이 하고 있고 MS가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지금. 누가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면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안에 들어가죠. 그것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면 거기에 이제 운영업체 우리 서버랑 우리 아키텍처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객들을 찾아서 내주는 거고 어마무시한 돈이 드는 대신에 또 기술 안보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부분이라 할 거다. 예. 양계장 주인이 삼계탕집 차릴 것 같다는 느낌인 이런 얘기를 저의 들리는데 강한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삼계탕이 많이 남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진출하면 쟤는 경쟁자니까 앞으로 사오지 말아야 돼라고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안 사올 수가 없으니. 맞습니다. 예. 특히 AI일수록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물어봐도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포텐셜리 적은 맞는데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만 봐도 얘네들이 적인지 친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크게 투자가 돼 있지만 모델은 따로 만들고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쪽 거 쓰고 있고 오픈 AI도 자체 칩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약간 아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밸류 체인. 근데 우리나라 AI가 요즘 막 판을 돌아가는 거 보면 워낙 그냥 글로벌리하게 나가는 거라서 한국이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여전히 맞습니다. 그냥 변방으로 점점 밀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서학 개미들 늘어나면서 미국 투자하니까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원래 그랬나? 아니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하고 우리가 언제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면서. 아니 근데 전혀 끼지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겨우 그나마 살짝이라도 비벼보는 게 반도체 신이고 나머지 AI 밸류체인에서 다른 데서는 사실은 또 없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AI 이야기를 하면 저도 조심하게 되는 게 항상 결국 이제 끝날 때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항상 약간 패배 의식에 좀 잠길 때가 있습니다. AI 이야기하면 또 규모 면에서 압도가 되니까. 근데 스타트업이 원래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지만 대한민국 스타트업이다 AI 씬에서는 이런 무기력함조차도 저희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막 정치질하면 안 돼. 스타트업인데 김 부장, 박 부장 무슨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이니까 그래 무력함에서도 좀 패배감 말씀하신 규모의 경제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반도체 신 이야기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최근에 뉴스들 중에는
잠깐 말씀하신 옛날에 있던 고향 박 대표님 고향인 인텔. 인텔 주가를 보니까 뭐 그냥 계속 꼬라박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한 가닥 희망은 트럼프가 인텔을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죽이게 놔두진 않을 거야. TSMC한테도 와서 야 한 수 가르쳐줘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브로드컴하고도 붙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있어요. 정치인의 아이디어이겠죠. 기술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될 확률 안 될 확률 뭐 어느 정도? 인텔의 부활. 인텔이 리바운스 할 수 있을 거냐? 네. 5년 후에 인텔의 주가는 지금의 10배일 것이냐, 10분의 1일 것이냐. 이야. 5년 후에 베팅.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게 제가 정말 주식 안 갖고 있는데 인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텔에 근무할 때 받았던 RSU 있고 패스워드 까먹어서 팔래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팔래도 팔 수가 없어서 패스워드 지금 못 까먹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팔래도 너무 가격이 제가 37불에 갖고 있었어 가지고 예 이제는 UBS 패스워드 물어는 봐야 되는데 계속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지 반이라도 않은 건지셔야죠. 그거 2불 됩니다. 잘못하면 2불 되냐 200불 되냐 묻는 건데. 5년 후에 저의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5년 후에 인텔이랑 심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텔이란 회사는 없어질 거다. 액퀴지션 될지 않을까가 인텔이란 그만큼 심볼 인텔은 자체가 정신 차려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그게 인텔 주주들한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드컴 주식 조금 뭐 TSMC 주식 조금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 분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팹을 갖고 있는 데랑 디자인이랑 결국엔 분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분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외부 동력이 들어와서 결국 분사를 해줘야 되고 분사해서 디자인 쪽은 뭐 퀄컴에 붙이든 브로드컴에 붙이든 하면 할지 왜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또 하게 되면 막 뭐 9개월, 12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제 기술 안보에 가까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딜 깨지고 결국 뭐 암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었고 결국 네. 하다가 모든 나라한테 뭘 받아야 되고 뭐 하다가 결국 그게 무서워서 뭘 못 하고 있긴 한데 결국 그러니까 사실 운동 선수도 그렇듯이 인텔 같이 위대한 기업도 한 역사를 그었던 기업도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나이가 있고 운동 선수만 전성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인텔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은 틀릴 수가 있는 게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나 다를까 리바운스를 해버리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로 역사적인 팀이었지만. 근데 약간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다를 수 있다가 여전히 제가 주장하는데 저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틀렸기 때문에 자신이 없긴 그냥 하지만 죽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을 거라 생각했어. 이게 이렇게 되진 않고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사람들 맨파워를 봤을 때 구글이랑 다른 신생 기업 대비 너무 역동성이 없다는데 근데 경영진이 바뀌니까 또 확 살아나더라고요. 와 이게 저는 스타트업보다 그게 더 힘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자이언트 컴퍼니들이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걸 리바운스 시키는 게 오히려 그런 회사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냈고 그게 경영진의 위대함인 것 같고 이제 인텔이 똑같은 걸 해낼 수 있을 거냐인데 근데 어쨌든 영 탤런트랑 좀 그레이트 마인드들이 사실 미국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들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패스워드 찾고 싶진 않다 지금. 예. 왜냐면 아직 어떻게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한번 가능성이 있다. 퀄컴에 팔려서 브로드컴에 팔려서 확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 가능성이 노바리 한번 노시. 있다. 그리고 근데 추진 동력만 있으면 말 안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기술자의 눈으로 봐도. 예, 지금 완전 좀 서로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아니게끔 많이 듀 딜리전스 같은 거 하고 그래 갖고 있는 에셋 자체가 역시 x86에서 갖고 있는 에셋이란 마켓 자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에셋이 뭐예요? x86 서버 마켓이라든지 갖고 있는 PC 마켓에 대해서 영업망. 그 제품 마켓 쉐어라든가 갖고 있는 기술 스택이라든가 맨파워 탤런트라든가 이스라엘이랑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맨파워라든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여전히 르브론 제임스는 르브론 제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될 거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회사들 리바운스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엔비디아 칩이 너무 독주하니까 각자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대안이다 라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우 동의하시는 표정인데요. 너무 잘하죠. 너무 무섭게 브로드컴이? 잘하는. 오퍼레이션 에피션시도 그렇고 브로드컴에 갖긴 몇 가지 IP들 뭐 컨트롤러라 파일이라든가. 짜증나. 난 초고속 인터넷 망 회사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저희 같은 회사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하는 생각하죠. 아니 근데 브로드컴은
아니 나쁘게 잘 제가 모르지만 그냥 모양 좋게 M&A 잘한 거야.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만든 거야.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만든 것과 진짜 와 이 회사는 완전 달라져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올게닉하게 이렇게 확 키운 그걸 거랑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이제 그러기에는 그림을 또 너무 잘 맞추니까 그게 적당해야 되는데 혹탄이란 분이 기본적으로 거의 M&A에 굉장한 시너지가 있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그 이름만 브로드컴인지 사실은 그 아바고라 회사가 이쪽을 인수해서 그 브랜드를 그걸로 바꾼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VMware라든가 최근에 그런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VMware 같은 것도 인수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막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데여가지고 특히 AI 주문형 반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커모더티에서 칩렛을 넘어서 커스텀 에이직으로 가는데 그 길을 보여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뭔가 길을 보여줬다는 건 굉장한 거죠. 예. 근데 그 길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감히 엔비디아랑 한번 비벼볼 만한 인 더 퓨처 나중에 저 미국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번 감히 이제 그런 걸 해볼 만한 회사인 거죠. 브로드컴이고 야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수많은 도전자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맞습니다. 구도가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좀 그런 앞으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올인하지 마라. 이런 열풍이 올해 하반기나 겨울 넘어가서부터는 좀 잠잠해질 거야. 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뭐였죠? 그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인터넷 빨대는 난 그 회사가 무슨 뭐 세상 다 먹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 그냥 네트워크 장비 팔아먹는 회사도만 투자 끝나고 나니까 손님도 별로 없고 사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 때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숙명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시스코도 정말 그랬거든요. 시스코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시스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로 세계를 먹을 것처럼 왔다가 항상 이게 힘든 게 미래 가치랑 미래 비전을 계속 제시해야 되는 게 그런 회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그렇게 어닝 리포트 좋게 해도 기대에 못 미쳤대. 그리고 쑥딱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먹어도 그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미래 그림에 대한 그게 없으면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굉장히 리스펙하는 게 엔비디아는 여전히 다른 회사랑 다르게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전히 파운딩 CEO가 있는 팀입니다. 여전히 뭔가 창업자가 있기는. 창업자의 그런 앰비션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혹탄은 뭐 창업자가 아닐지언정 M&A로 큰 점정 그 엄청난 에너지가 보이는 결국에는 경영진이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경쟁하는 거니까 너무 재밌게 봐고 결국 브로드컴이 이제 도와주는 회사들이랑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구조가 되겠죠. 나중에 데이터 센터진에서 5만 애들이 다 만나게 되겠지만 인프라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할만하다. 뭐 패배의식이 안 빠졌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리가 스타트업인 걸 자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산업에 대한 IT 내부자의 전망까지 야 들어봤습니다. 요즘 다 치열하네요. 돌아가는 판이. 그렇죠. 그러네. 힘내세요. 뭐 지금 그러니까. 그 리벨리온은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대표님은 기술 개발하는 데 시간 걸리는 보다는 펀딩해서 계속 회사에다 금고에다 돈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항상 슬픈 게 펀딩 가면 이제 저희 트랙 때문에 트랙을 같이 탑니다. 펀딩 트랙도 있고 펀딩 자문사를 구해도 같이 M&A 트랙도 같이 오거든요. 예. 오히려 펀딩보다는 이쪽에서 콜이 많은 거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업 보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좀 수요 같은 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브로드컴에서 어떻게 회사 인수할 테니까 빨리 전화 달라고 몇 번 전화 왔죠? 뭐 특정 회사는 아니지만 특정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콜들이 이제 자문사 끼고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오진 않고 IB들 저희도 자문사 끼고 이제 이런 그 IPO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자문사 통해서 보통 IPO랑 이런 트랙이 같이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 근데 결국에 저희도 한번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번 한 획을 긋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펀딩 해달라고 할 때 해줘라. 안 그러면 그냥 나도 그냥 팔려가면 M&A 되면 나는 편해. 사실은 대주주는 M&A 되면 제일 편하죠. 우리도 좀 투자할 수 있게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한 주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리벨리온 팔 때 언더스탠딩도 같이 끼워서 파는 그거 좋네요. 네, 꼭 제안을 해주세요. 혹시 같이 가는 팀이 하나 있는데 괜찮겠냐? 그냥 덤으로 같이 넣어준다. 이렇게. 네,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님 오랜만에 오셔서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길게 하네요. 감사합니다.